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식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또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여러분들이 또 운동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또 현실 속에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리학적, 역학적, 또 이론적으로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뭐 교과서에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것 또는 교과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야만 가능한 그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그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또 먼저 질문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있으면서 운동하시면서 그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놔셨다가 또 이런 시간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런 시간에서 또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퍼스널협회 36기 이상준 교육생입니다. 예, 제가 드릴 질문은 저도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운동 그 분할 프로그램 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그 기준에 맞는 운동 분할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으로 2분할 방법, 3분할 방법, 4분할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게 큰 기준이 없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하고 뭐 고급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또 저도 옛날에 운동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이제 그 운동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보면은 무조건 초보자도 3분할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프로그램 그 CD 같은 데 보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파는 것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초보자하고 중급자하고 무조건 이제 3분할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접근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은 하지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명확하게 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이렇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프로그램 할 때 가장 이 뭐 초보자 운동 프로그램 분할 기준이죠. 그죠?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제목을 운동 프로그램의 분할 기준이라고 잡았을 때 먼저 초보자를 한번 가지고 얘기하고 뭐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이런 건데 우리가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저번 시간이나 아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뭐 프로그램을 2분할을 할 것인가 3분할을 할 것인가 전신을 할 것인가 이걸 논하기 앞서 뭐부터 우리가 논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얼마 동안 운동을 해야 되는가 문제부터 사실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죠. 운동 시간의 기준을 먼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거죠. 운동 시간의 기준은 뭐에 의해서 기준화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먼저 돼야 되죠. 그래야만 프로그램 분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시간의 기준이란 것은 오버 트레이닝이 되기 전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오버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 운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오버 트레이닝이 되기 전까지. 근데 오버 트레이닝이 되기 전까지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에 저장해놓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양. 그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만큼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근글리코겐이다. 근글리코겐이라는 것이 한번 운동 시간에 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이게 맥시멈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 운동이라는 것은 근글리코겐에 저장된 양인데 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즉 근육량이 많은 사람 또는 근육량이 적은 사람
똑같은 체중을 가지고, 키와 체중을 가지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근육량이 많다는 뜻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글리코겐의 저장 창구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글리코겐을 저장하겠죠.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구가 적으니까 글리코겐의 양이 적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또 이 많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운동 경험이 많고요. 그죠? 운동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 초보자나 중급자 보통 운동 시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객관화 한다면은 이 글리코겐의 양을 객관화 한다면은요, 대략 어느 정도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고 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2, 30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0분 차이를 난다고 전제하에서 초보자들이나 한 중급자 정도 기준하면은 보통 우리가 집중적으로 운동할 경우 뭐 설렁설렁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휴식 시간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하면서 운동을 한다면은 보통 40분에서 60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시간을 한 40에서 60분 정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요거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육량이라든가 또 사람의 어떤 뭐 운동 회복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 어떤 에너지를 사용 그 요율이라 그죠? 효율성. 사람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통 한 40분에서 60분. 또 운동을 오래 해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1시간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람을 일단 논외로 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운동 경력이 한 1년 미만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40에서 60분 정도가 적절한 운동 시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분할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기준을 사실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시간은 40분에서 60분 정도를 운동한다고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시간은 한 이 정도가 그냥 객관적 기준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맞느냐, 분할을 몇 분할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논해야 되겠죠. 그냥 몇 분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1시간 할 경우에,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동의 시간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시간 내에 내가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그러면 내가 몇 분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논해야 여기서 올바른 그 분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자, 요 문제는 이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고,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 분할의 기준이란 게 뭐냐, 이 분할의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회복 속도, 에너지의 회복 속도, 운동 시간 할 때 뭐 ATP, PC의 회복 속도, 글리코겐의 사용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여기에서 사실 기준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는, 자, 초보자가 있고, 예컨대 중급자가 있고, 고급자가 있다고 합시다. 고급자가 있는데, 다 이제 분할 기준을 하려면은 운동을 다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한다고 기준을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초보자는 40분, 한번 고급자는 60분 이렇게 잡고, 그래서 다 초보자든지 중급자든지 고급자든지 시간은 요 정도로 한다고 기준을 잡고 우리가 설정해 보면은, 자, 분할을 하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초보자들한테 한번 3분할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가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자한테 3분할. 자, 초보자 3분이라는 것은 1일차, 2일차, 3일차가 나눠지는 거죠. 그죠? 자, 뭐 예컨대 대표적인 3분할 하면은 1일차는 가슴 운동하고 삼두근 운동이 보통 들어가고, 그죠? 일반적으로 교과서적 분류를 한다면은 2일차는 등과 이두근 운동이 들어가고, 여기는 다리와 보통 어깨 운동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통 뭐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죠. 3분할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했을 때 이 초보자가, 자, 운동을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가슴 삼두 근육을 얼마 동안 운동해야 되냐면은 40분에서 1시간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초보자가 3분할을 한다라는 뜻은 3분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3분할을 운동한다는 것은 가슴과 삼두근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초보자한테 이 3분할이라는 프로그램이 맞느냐 여부는 과연 초보자가 가슴과 삼두근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분할이라는 것은, 운동의 분할이라는 것은 운동 효과의 효율성과 관계되어 있죠. 그 사람의 체력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분할 방법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운동의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론이죠. 방법론이죠. 그죠? 원칙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 내 체력 수준에, 내 근력 수준에, 내 회복 수준에 저 정도 분할이 맞아. 더 적절해. 나는 약간 체력이 좋으니까 이보다는 이런 분할이 나와. 이거는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초보자인데 1, 2개월 정도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슴 삼두를 40분에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체력이라든가 근육 회복 에너지 능력이,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가슴을 한다면 예컨대, 이거 예컨대 뭐, 극단적인 예로 그냥 60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60분, 1시간 하는데, 그럼 가슴 삼두를 60분을 하려면은 운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자, 플랫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뭐, 덤벨 플라이를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딥이 들어간다고 하고, 케이블 크로스오버.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한 5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프레스 다운, 뭐 이런 것 삼두근을 한 2개 내지 3개를 연다고 합시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3두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초보자 1 내지 2개월 된 사람, 아니면 3개월, 4개월 된 사람이 이 가슴만 하나, 둘, 셋, 4가지, 5가지 근육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 양이 되느냐라는 거죠. 한두 가지만 해도 힘들죠, 이 사람은. 왜? 근육이 없으니까. 초보자니까.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힘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거운 물건을 밀 수가 있는데, 초보자인 거는 중근이 아직까지 많이 발달이 안 된, 형성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많은 종류의 힘을 들어야 되는데, 무게를 들어야 되는데, 들 수 있는 수준이 되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거는 오버트레이닝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오버트레이닝 되는 거죠. 이거는 엄두도 못 내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등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보자한테 이 3분할의 이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이러한 3분할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초보자들은요, 운동의 어떤 회복 능력, 그 다음에 운동신경, 운동 자극의 어떤 속도, 근육의 어떤 수축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기랑근과 주동근의 어떤 발달 정도, 그 다음에 주동근과 허병근의 어떤 발달 정도, 이런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회복 능력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분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초보자들한테 권장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거의 다가 초보자들부터 시작하잖아요. 권장해 주는 게 뭐예요? 전신 프로그램이잖아요. 전신 운동을 시키죠? 그죠? 하루에 전신을 다 시키는 가슴 운동, 등 운동, 어깨, 다리 운동, 복근 운동이나 이런 것을 다 시켜요. 전신. 그리고 어떻게 생겨요? 주 몇 회예요, 보통? 3회를 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신 운동은 각 부위별 한 종목만 하면 되죠. 그러면 5부위를 하면은 5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이 초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 5가지만 해도 충분히 초보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가벼운 게 아니죠. 그런데 초보자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죠. 내가 가슴 한 번만 하면 체력이 고갈돼서 가슴 근육이 힘 다 써서 그러면 가슴은 땡이에요. 그 다음에 등을 하고 어깨를 하고 하니까 부위가 다른 근육을 하니까 5가지를, 가슴만 5가지를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새로운 부위를 하면 새로운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글리코겐은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가지를 골고루 하면은 충분히 초보자는 5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초보자한테는 이 전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초보자한테는 분할이라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전신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이 주 3회를 하는 것은, 자, 이 5가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이 건글리코겐이 고갈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이 건글리코겐이 회복되는데 최소 24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초보자인 것들은 회복의 속도가 더 느리죠. 운동을 많이 했는 사람보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 하면, 오늘 하고 또 내일 하면은 휴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에너지를 집중을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충분히 쉬어졌다가 내 몸이 완전히 충전되고 난 다음에 또 운동을 해야 또 운동을 자극을 열심히 줄 수 있죠. 체대에 자극을 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격일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초보자의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은 막 일주일에 5일, 6일을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우리 몸의 그 회복력과 능력을 가지고 본다면은 초보자한테 가장 효율적인 이상적인 빈도수는 주 3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 3회의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육의 어떤 초과 회복 이론, 초과 회복 이론이라고 있죠. 이 운동기 회복기, 초과 회복기. 그래서 초과 회복기가 지나면 다시 안 하면 어떻게 또 떨어지죠. 원상태로 제로 생겜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주 1회 하는 운동은 효과는 없지만 주 3회 정도, 일주일에 2번, 3회 정도 초보자의 경우는 동일 근육 부위를 자극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해버리면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자극을 못 하잖아요.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오버 트레이닝 되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전신 운동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 전신 운동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자, 2분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 수요일 날은 휴식하고, 또 목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봤을 때, 또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한다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뭐 상체, 하체, 상체, 하체 이렇게 하죠. 이게 2분할이죠. 그죠? 상하체로 그러니까 1일차, 2일차를 나누는 거예요. 그 상체는 이제 가슴, 등, 어깨를 나누는 거죠. 하체는 이제 뭐 다리와 팔을 이쪽 나누면 되죠. 그러면 여기 가슴 내가 가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하면은 등이 약하다면은 가슴에 한 종목, 등에 2종목, 어깨에 2종목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상체만 하더라도 이제 종목이 늘어나 2종목 하면 종목이 한 종목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보자 이 전신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근력 회복이라든가 체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동신경, 즉 운동 단위의 동원수도 증가, 신경계의 어떤 개선도 시켜놨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이제 내가 딱 해보니까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오늘 하루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종목만 하기는 아주 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체의 다양한 근육을 한 2종목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하체와 팔은 또 이거 별개로 하니까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힘드니까 수요일 날은 또 쉬어주는 거예요. 회복을 갖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강하게 근육이 발달되죠. 근육도 이제 증가가 되고, 몸에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회복 정도 되면, 그 다음 아까 했던 3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슴만 하고, 가슴 3두만 가지고, 가슴 3두는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슴만 내가 1시간 동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때 3분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4분할 들어가면은 이제 하루는 4, 5분할, 예컨대 5분할 들어간다면은 가슴, 등, 어깨, 다리, 팔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이죠. 이거는 진짜 고급차 훈련이죠. 왜? 가슴만 하루를 한다는 것은요, 일주일에 하루만 하죠. 일주일에 가슴만 한다는 것은 1, 2, 3, 4, 5일 내지 6일 동안 쉬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가슴 하루를 해서 5, 6일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가슴 운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했으면 5, 6일 정도로 쉬어야 될 정도로 회복할 시간이 정도로 강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자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왜? 초보자들이 근육에 자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하루 이틀이면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자극이 없으면 다시 제로센컴으로 간단 말이에요. 후퇴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5분할이라는 것은 엄청난 강도와 집중력과 스피드와 이렇게 운동했을 때 이런 분할 운동이 가능한 5분할이나 이런 분할 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분할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운동을 나눈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그 분할을 할 수 있는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동일 기준 1시간으로 내가 5분할을 한 부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1시간을 내가 막 집중적으로 했을 때 한 부위 같은 경우는 내가 10분을 한 부위가 케어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부위를 해야겠죠. 그러면 전신 운동이 되겠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분할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보자 같으면 전신 운동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전신 운동을 해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약간 근력이 좋아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분할을 하세요. 2분할을 해서 한 1년 이상 2분할을 하면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 이제 내가 이제 파워가 올라가고 보니까 회복 능력도 증가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3분할로 가고, 그래서 운동이 여러분이 많이 해가지고 경력이 좀 쌓이고 한다면은 매스도 많이 활성화되고 발달되고 한다면은 그다음 이제 분할 운동으로 4분할, 5분할로 한번 여러분이 맞춰가면 돼요. 그래서 4분할, 5분할을 여러분이 할 정도 같으면은 최소 운동 경력이 제대로 해서 3년, 3년. 엉성하게 했을 때는 뭐 5년 지나도 못하고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잘 배우고 집중력 있게 했을 때 최소한 5분할, 4분할, 5분할 하려면 3년 이상 그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그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벤치프레스, 예컨대 뭐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100kg를 못 든다면은 4분할, 5분할 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강한 무게로 내가 쳤을 때 그만큼 강한 자극이 와야 완전히 우리가요 그래서 이 고급자들은 운동 시간을 오래 안 해요. 그런데 오래 안 하도 빨리 지치게 해요. 빨리 지치게 하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하면 뻐근해요. 운동했는 부위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날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면은 내가 오늘 운동했는 부위가 울긋불긋해요. 아주 그 모세혈관을 어떻게 다 파열시킨 거죠. 그 정도로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혈관을 파열시킬 정도로 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을 쉬어줘야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회복됐지만 혈관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실수하는 게 그냥 운동 경력은 얼마 안 되고 자세도 별로 안 되고 뭐 제대로 집중력으로 하지 않는데도 그냥 뭐 기초가 그냥 3분할부터 4분할부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도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보면은 그래 하다 보니까 몸이 생각만큼 빨리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할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기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분할이 만만치 않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가지고 가슴 근육만 가지고 내가 1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죠. 가슴이 진짜 커야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가슴 근육이 진짜 발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줍잖은 가슴으로 1시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뭐 모르죠. 이렇게는 하면 되죠. 운동 한번 하고 신문 한 페이지 보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뭐 2시간도 할 수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운동이 아니죠. 그냥 놀러 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휴식 시간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이해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분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내가 또 내 체력의 정도 이상으로 많은 다분할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해서 이 분할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분할이라는 것은 결국 근육의 어떤 효과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의 문제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예. 뭐 혹시 또 그 외에 또 필요한 질문 있습니까? 풀렸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 퍼스널 트레이너 협회 OJT 21기 김지구입니다. 제 고객이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처방을 해주기를 운동을 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 척추를 좀 이렇게 처방하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는데 그럴 경우 제가 PT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척추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들이 가면 이제 요즘에 척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 요즘 척추 질환자도 많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 부근에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척추의 문제, 아니면 또 여러분 자신도 뭐 허리 때문에 이렇게 좀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뭐 척추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척추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척추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척추 질환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척추에 대한 질환이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사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것. 그 원인에 대한 것이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척추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디스크 헤르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척추 전만, 후만증, 분리증, 전방위증, 뭐 척추 측만증, 그다음에 목에 대해서도 일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척추에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이 사실 다 약간씩은 다 달라요. 그런데 또 알고 보면 또 그 근원은 또 하나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사실은 선행이 돼야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척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척추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척추의 어떤 질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척추라는 것은 척추는 우리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머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을 가지고 있어, 곡선을. 그죠? 원래로 하면 사람 태어날 때는 요 곡선만 가지고 왔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요렇게 구부리고 있었잖아요. 그 척추가 요 방향의 곡선만 가지고 요렇게 돼 있었죠. 아기가 요렇게. 아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척추가 요 곡선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서고 걷기 시작하면서 요것이 여기도 많이 생기고 요 반대 방향으로 많이 생겨서 직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만이고 이게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 그렇게 이제 곡선이 해서 많이 생성되는 거죠. 전체 보면은 이제 S자 커브가 나오죠. 그죠? S자 이 커브가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S자 커브가 잘 이렇게 원래 원활하게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S자 커브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S자 커브가 유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특히 목의 경추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자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많이 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사람들이 다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 책상에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무거워요. 우리 보기보다 여러분 이 머리가 전체 체중에 차지하는 무게 비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머리 자체가 이동하는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이거 허리 쪽에 있는 척추, 등 쪽에 있는 척추, 목에 있는 척추 이렇게 해서 경추, 흉추, 요추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이 척추와 척추 추체 사이에서는 디스크라는 게 판이 있죠. 그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간씩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가동성이 가면 한쪽은 닫히고 한쪽은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추체가. 그러면 닫힌 쪽에서 압이 강하니까 열린 쪽으로 어떻게 해요? 디스크라는 것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빠져나오면서 그냥 나오면서 뭘 해요? 신경을 눌러버리죠. 신경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나오는 게 여기 목이 아픈 사람은 이게 손발, 이 손이라든가 이런 어깨 저림 이런 게 나온 거죠. 특히 경추 4번, 5번이나 이런 신경들은 어깨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목에 문제 있으면 막 손이 저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추에서 4번이나 5번으로 가는 뭐 신경, 이런 신경에 디스크가 어떻게 해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자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다치고 이 주간, 이 간극이, 이 디스크가 한쪽은 압박을 받고 한쪽은 열리니까 강한 쪽에서 열린 쪽으로 디스크가 당연히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동하면서 어떻게 신경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왜 이런 현상이, 이 경추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해석해 본다면은 결국 왜 이 머리가 이렇게 이동했느냐.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이 있겠죠. 근데 자꾸 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자꾸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이 이완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완이라는 건, 우리가 스트레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치를 해야 되지 만성적 스트레치를 해줘버리면 그 이완이라는 것은 그거 결국 뭐예요? 근육의 약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 스트레치는 결국 뭘 초래한다? 근육의 탄력성의 약화를 초래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뒤에 잡아주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죠. 뭐 성모근 상부라든가 거근이라든가 견갑거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죠. 이런 근육이 어떻게 수축력이, 탄력성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소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머리는 무겁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못 잡아주니까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열리니 아까 같은 이런 디스크의 이동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일자목에 인한 목 통증 현상이 발생한 거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척추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막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경추에서는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마 경추는 아마 5번, 6번 사이에서가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경추에서는 5번, 6번 사이 디스크가 가장 주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1번 한추라고 얘기하는 1번과 2번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한추라는 게 있는데 아틀라스라고 해서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2번은 여기에서 딱 뭐 뼈가 있어가지고 딱 맞아졌는데, 그 1번 경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1번은 굉장히 이 행돌기가, 극돌기는 없어요. 1번 경추는 행돌기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 머리를 이렇게 돌리게끔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잘 돌아가죠. 요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게 뭐냐면 1번 경추 자체가 이 두개골 후두골을 이렇게 돌리게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주로 1번에서 돌려요.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5번 가면은 이게 경추가 옆으로 잘 못 돌리고 이게 같이 이렇게 다 움직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여러분 요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첫 번째 볼록 튀어나오는 뼈가 있죠. 극돌기가 있죠. 그게 7번 경추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볼록 튀어나온 뼈가 또 하나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그게 1번 경추예요. 그래서 이 경추는 그 주로 사용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일자목이 된다면 어디에 주로 5번, 6번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여러분 일자목 엑스레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딱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막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운동해서 그 근육을 강하게 줘야 돼요. 실제 엑스레이 보면은 일자목인 사람 어디서부터 5번, 6번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탁 꺾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꺾이는 게 여기 주로 여기죠. 여기 5번, 6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주로 요추가 있고 그 다음에 청골, 미골이 있잖아요. 이 요추는 1번에서 5번까지 있어요. L1에서 L5까지 있는데 주로 4번과 5번 디스크 있죠.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 이게 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요추는요, 특성이, 이 척추의 특성 중에 특히 요추의 특성은요, 우리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주로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그러니까 수직 방향에서 그냥 구부리고 플렉션을 한다, 익스텐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플렉션과 익스텐션 할 때는 주로 사용돼요. 거기 하도록 원래되어 있고, 이 요추는 이렇게 이 회전 로테이션 하는 데는 굉장히 불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요추의 골격 구조가 주로 이제 플렉션과 익스텐션 하는 데는 굉장히 강하게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로테이션 하는 데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디스크 탈출이 되는 경우는 어떠할 때 자주 돼요? 우리가 보통 앉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앉았다 똑바로 일어서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리가 삐끗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만곡을 이렇게 반대만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디스크가 열려 안 열려? 열리죠. 열리는데 그래도 열려서 똑같이 들어 이렇게 올리면 그냥 다칠 확률이 좀 더 적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털잖아. 털면서 탁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야. 왜? 원래 이 요추라는 것은 이 수직 플렉션, 정식 플렉션과 익스텐션에는 굉장히 강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로테이션은 굉장히 약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통 우리가 허리 다치는 경우가 어떻게 해요? 털 때, 여러분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할 때 다치잖아요. 어떨 때 다쳐요? 똑같이 들어올 때 다쳐요. 똑 하다가 약간 좌우 밸런스 깨지면 약간 틀어지면서 이렇게 다쳐요. 무게를 들고 할 때, 데드리프트 할 때 무게를 들잖아요. 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좌우 밸런스가 깨져 있잖아 보통. 그러다 보니 힘이 드니까 강한 쪽을 털어버리죠. 강한 쪽으로 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척추가 로테이션 돼버리죠. 허리로 드는데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또 저한테 찾아와요. 허리 맞춰달라고. 그래가 여러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데드리프트 할 때는 특별히 반드시 뭘 해라? 벨트를 매고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안전장치가 허리 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안전장치로 내가 똑같은 힘으로 못 들 수 있으면 그만하라. 굳이 하나 더 하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리 다쳐가 한 달 동안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한 번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로테이션의 허리는 요추는 굉장히 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척추를 이렇게 이제 척추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이제 행돌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으로. 이 행돌기라든가 이런 데 넛골, 그 다음에 흉추에서는 넛골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넛골과 이런 이 돌기들 사이에서 이렇게 근육들이 서로 잡아줘요. 이 장골과 이 골반과 관련해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다 보니 이 근육이, 좌우의 근육이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다치고 한쪽이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발생하는데, 이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허리가 문제에서 허리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장골입니다. 장골. 장골이 틀어져 있어요. 장골이 틀면은 여기 청골, 미골이 있죠? 장골이 틀어지면은 청골이 틀어져 안 틀어져요? 보상 심리에서. 청골이 틀어지니까 청골이 일로 틀면은 요추가 틀어져 안 틀어? 이게 일로 트니까 요추는 일로 털겠죠? 이게 트니까 어떻게 이렇게 척추 청만이 생기죠? 하니까 여기 턱만이 보상이니까 또 반대로 또 틀어버리죠. 그러니까 S척만 같은 게 막 생기는 것이 결국 그 근원은 보통 어디서 생기냐면은 골반에서 생겨요, 골반. 근데 이 골반이 계속 변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지니까 근육이 계속 밸런스가 계속 깨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는 이 다리를 잡고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과 다리 설화근 같은 거 있죠? 설화근이라든가 이런 근육을 다 골고루 밸런스 있게 발달하면은 골반이 잡고 있는 것은 자 이렇게 가는 근육과 또 설화근 쪽이죠. 대퇴근과 설화근 쪽이죠. 이런 근육을 밸런스 있게 맞춰주면은 골반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허리 길이끈을 좌우 밸런스 있게 하면은 길이끈이 밸런스 맞으면은 자연적으로 척추가 똑바르지 안 떨어져요. 자연적으로 척추가 어떻게 바른 척추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일자목의 경우도 이제 약해진 근육, 이완화된 만성적 이완 상태에 의해서 약해진 근육을 우리가 뭐 넥 익스텐션이라, 넥 익스텐션 할 수 있죠? 넥 익스텐션은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등척성 수축을 활용한다면은 고개를 어떻게 해요? 손을 일로 누르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되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도 넥 익스텐션이 돼요, 안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성 수축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게 하면 됩니까? 머리 같은 데다가 뭐 망 같은 걸 써가지고 원판을 덤벨을 접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우리가 농악 때 하면은 이거 뭐 목 돌리게 하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거 있죠? 그거 하듯이 모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모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줄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드는 연습하면은 어때요? 이게 최고의 운동이죠. 맞아요?
그런 운동을 근육에 직접 자극하면은 3개월만 해보세요. 일자목 많이 만곡이 되면 커브가 바로 생깁니다. 아무리 일자목이라도 그렇게만 운동시키면은 바로 일자 만곡이 생겨요. 그래서 뭐 사실 척추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척추의 문제를 이것저것 다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척추에 대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척추는 나중에 뭐 흉추나 또 경추나 요추의 어떤 극돌기, 행돌기의 모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를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관련된 근육들은 어떤 근육이 붙어 있을까? 이런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면 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척추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해준다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한 몇 개월 동안 정확한 운동 자세를, 운동을 가르쳐 준다면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이 함부로 대충 가르치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또 척추입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척추에 대한 운동 트레이닝은요, 여러분들이 척추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런 지식이 없다면은 함부로 하지 마시라. 함부로 했다가는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척추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접근하려면은 척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척추 관련 근육, 관련 인대, 이런 부위까지, 그 다음 골반까지 다 알아야 돼요. 척추에 대한 접근은 골반을 모르면 안 되고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척추에 대해서 제대로 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답변이 됐습니까? 예. 뭐 제가 일반론적으로 밖에 답변을 못 했는데, 왜냐면은 질문이 일반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적인 대답밖에 못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케이스가 워낙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탁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안녕하십니까. 대한퍼스널 36기 이경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피트니스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이제 일반 흔히들 하는 랩풀다운이나 밀리터리 프레스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백으로 했을 때 이제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백으로 랩풀다운을 했을 때 앞으로 했을 때보다 과도하게 제쳐지게 되고, 또 더 많이 당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등 쪽에 있는 견갑거근 근육이랑 광배근이랑 서로 맞부딪히게 되고, 또 이게 지속되면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밀리터리 프레스를 뒤로 했을 때는 이제 어깨 쪽에 신경완충을 건드려서 또 이 또한 염좌를 발생해서 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이 운동을 했을 때 뭐 앞으로 했을 때보다 앞으로 했을 때랑 좀 다르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비하인드와 프론트의 차이점이라는 건데, 이제 비하인드를 하니까 이제 부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 책이라 이런데 비하인드로 하니까 뭐 비하인드 넥 풀다운이나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했을 때 어떤 부상이 많이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뭐 그런 취지겠네, 그죠? 그래서 될 수 프론트 방향으로 하라라고 하는데, 왜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뭐 아까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 비하인드 넥 풀다운을 한다면은 이 견갑골이 이렇게 하방으로 회전하면서 강배근과 접촉을 해서 강배근의 염증이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하인드 넥 풀다운이라든가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비하인드 넥 프레싱 하나 하다면은 이 상완골과 잡아주는 근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뜻인데,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답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아마 여러분 운동 초보자들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비하인드 넥 프레스나 비하인드 넥 풀다운을 하면은 그 자세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막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죠? 여러분 스쿼트를 할 때 이 발을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잡았을 때 이 팔꿈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은 팔꿈치 위치가 내가 지금 잡았습니다. 이 그립을 이 스쿼트를 할 때 잡았어요. 자, 팔꿈치가 여러분 이렇게 뒤로 빠져요? 안 그러면 수직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보통 하면은 이 수직으로 한번 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빠지죠. 여러분이 역학적으로 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수직으로 잡는 게 역학적으로는 맞죠.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직으로 해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수직으로 그냥 합니다. 수직으로. 뭐가 차이가 날까요? 왜 여러분들은 이게 수직이 잘 안 되고 이게 뒤로 빠질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바로 어깨 관절, 상완골의 외전, 어버덕션이라고 얘기하죠. 상완골 자체가 어버덕션이, 즉 뒤로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거죠.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 어깨가 견봉이 있으면 간상면이 우리가 이 전후를 나누면 우리가 간상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상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견봉이 간상면은 견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를 나누지 않습니까? 견봉 자체가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딱 뒤로 젖혀져야 되는데 이게 안 젖혀지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뒤로 젖히려니까 젖혀져 안 젖혀져? 이게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초보자들한테 운동을 제대로 잘 했다면은 밸런스 있게 전후 좌우를 제대로 밸런스 있게 운동을 제대로 잘 배웠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비하인드 넥도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기다가 매일 가슴 근육, 복근, 팔, 이두근 위주로 운동을 하죠.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면에 봤을 때. 그리고 TV나 매스컴에 봐서 주로 보이는 게 복근밖에 없잖아요. 맨날 우통만 까잖아요. 맞아요? 네. 등짝 까는 사람은 없죠. 다리로 훌르덩 걷는 사람도 없죠. 그죠? 맨날 이 복근만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매스컴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운동하고자 하는 것이 흉근. 흉근은 요즘에 여러분 옷 보니까 쫄티 비슷하게 쫙 붙는 옷이 많잖아요. 요즘 그래 나니까 흉근이 볼록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게 남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 힘을 툭툭 틀면 여기도 볼록볼록 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럼 여기도 한번 부려보고 뭐 그래야 이제 이 남성미가 또 푸니까 또 그래도 또 예쁜 여자라도 또 한 명 또 꼬시고 하니까 이제 근육은 보여야 되고 흉근. 그다음 복근은 또 깠을 때 어떻게 해요? 심심한 빨래도 여서 이렇게 좀 팔줄 태야 되고 그다음에 알통 탁 해서 이두근도 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위주로 운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이 자세가 안 나는 이유는 여러분 닭가슴살 있죠? 닭가슴살 이 닭이요 굉장히 닭가슴살이라는 것은 닭의 흉근이죠. 그죠? 근데요 저는 우리 집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닭도 키웠는데 저는 이렇게 닭들이 굉장히 그 야행성인가 봐요. 제가 낮에 있을 때는 닭이 벤치프레스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닭 근육이 대단히 발달하고 흉근이 발달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아마 맨날 벤치프레스 하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은 대단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닭은 선천적으로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닭가슴살 흉근이 발달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닭 자체가 맨날 뭘 해요? 날지는 않지만 맨날 푸득푸득하고 날개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팔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발달하는 근육이 뭐예요? 흉근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한번 우리가 이제 직립이 됐잖아요. 직립이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팔을 가장 많이 쓰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뒤쪽이에요, 앞쪽이에요? 자, 밥을 먹는다, 세수를 한다, 머리를 감는다, 악수를 한다, 포옹을 한다. 모든 행위가 뒤쪽으로 뭐 악수하고 뒤쪽으로 안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봤을 때 직립으로서 당연히 어떤 쪽 근육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앞쪽 근육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근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흉근이 있어 없어요? 있죠. 닭을 보면 알잖아요. 닭이 벤치프레스 한 번도 안 했을 거 아니야. 푸시업 혹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닭이? 본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흉근이 그리 발달돼 있잖아요. 왜? 일상생활이 플라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인트 운동으로 플라이라는 우리 명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새의 날개지. 그래서 조류 같은 경우는 다 가슴살이 발달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발달돼 있어요. 그게 왜냐? 그게 그래서 플라이라 이런 운동 명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주로 행하는 게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위를 상완골을 팔을 앞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흉근은 발달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약하게 현상이 되죠. 뒤로 젖히는 동작은 우리가 거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등 운동을 하지 않다면 등을 이렇게 뒤쪽으로 젖히는 행위를 한 적이 하루에 한 번도 없는 적이 거의 태반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등 근육은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뼈라는 것은 뼈 자체가 뭐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뼈의 주인은 누구예요? 근육이죠. 근육에 의해서 뼈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견봉을 잡고 있는 근육이 앞쪽에서 가는 근육도 있고 뒤쪽으로 가는 근육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앞쪽에서는 흉근과 여기가 전면 삼각근 이런 것들이 이 상완골에 연결되어 있고 뒤쪽에서는 후면 삼각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원근, 극상근, 극하근, 대원근, 소원근 이런 것들이 상완골에 또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근육과 이 근육의 어떤 근력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줄다리기 게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쪽 근육이, 앞쪽 근육이 훨씬 힘이 강하고 뒤쪽에 잡는 근육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깨가, 견봉이. 이렇게 오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라운딩 숄더라는 현상을 알죠? 라운딩 숄더. 그런 말 들어봤죠? 요즘 사람들이 라운딩 숄더 된 사람이 많죠? 어깨 숄더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라운딩이 됐다는 거죠. 어깨가 라운딩이 됐다는 것은 견봉이 어느 쪽으로, 관상면에서 어느 쪽으로 왔다? 어덕션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앞쪽으로 이렇게 왔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왜요? 뭐의 문제예요? 사실은 뼈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육의 언밸런스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일반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라운딩 숄더도 많고 어깨가 이렇게 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죠? 그게 바로 그런 현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체육관에 와서 가슴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어떻게 깍두기를 하나 딱 쓰게 되겠죠. 머리에 깍두기 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깍두기들은 이렇게 하지만은 마피아나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쫙 펴죠. 왜냐하면 외국은 상체가 굉장히 짧고 하체가 길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은 상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요. 그러니까 가슴보다 약하니까 변성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서양 마피아들은 이게 되고 동양 마피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 운동 스타일 형태를 보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면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벤치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체형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주로 쓰고 등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경관절을 뒤로 젖히는 유연성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너무 강하니까 이 경관절을 뒤로 젖히게 하는 유연성이 어떻게 해요? 증가돼.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뒤로 안 젖혀지는 거죠. 근데 안 젖혀지는데 여기서 비하인드 넥을 한다고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해요? 당기면 이게 최소한 이렇게 이 정도는 가동 범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까지 못 온단 말이야. 여기까지밖에 못 와. 근데 억지로 뒤로 해야 되니까 이게 억지로 이게 뒤로 젖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결합 조직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유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먼저 비하인드 넥을 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등 운동이라든가 이 등 근육과 후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서 먼저 이 다시 어깨를 어떻게 견봉을 뒤로 이렇게 젖혀줘야겠죠. 이게 뒤로 젖혀지면 당연히 비하인드 넥 자세가 나와 안 나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 또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서 비하인드 넥 풀다운을 하면은 견갑골이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와서 그 강배근을 접촉해서 강배근의
접촉을 해서 염증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거는 우리 근육 해법을 보면은 이 견갑골이라는 게 견갑골이 어떻게 지금 밑으로 쭉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갑골은 내리면서 그러니까 뭐죠? 하방으로 좌하방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막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견갑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강배근하고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배근이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강배근하고 충돌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히 바보예요. 사람 충돌하게 만들어 놨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젖히는 동에 또 보면은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자연히 그 정도로 어수룩하지는 않겠죠. 다 그만큼 방어책을 만들어 놨겠어, 안 놨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견갑골의 어떤 회전 방향, 로테이션 방향 자체가 견갑골은 뒤로도 되지만은 이렇게 하방으로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깨 결림 사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깨가 자주 이렇게 결린 사람 보면은 이게 견갑골을 이렇게 맞춰 보면은 견갑골의 높이가 달라요. 견갑골에 여기 잘 여러분 보세요. 그 어깨가 한쪽이 계속 결린 사람을 이렇게 엎드려 놓고 견갑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맞춰 보면은 높이가 다르고 이 회전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회전 정도가 다른 데서 어떻게 해요? 이게 틀어지니까 자꾸 통증이 유발돼 안 돼요. 그것만 제자리 잡아놓으면은요 통증이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현상 없고 지금 여기 비하인드 넥에 대한 문제는 비하인드 넥 운동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연성의 문제다. 이 전면 근육과 후면에 존재하는 근육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여러분이 전후에 운동을 밸런스 있게 잘 한다면은 결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비하인드 넥 운동은 또 비하인드 넥 운동에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경관절의 경우는요, 경관절이 이게 구상관절로서 유일하게 360도를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이 고관절 같은 경우도 구상이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가동 범위가 제한되죠. 그죠? 다리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팔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맘대로 가잖아요. 이 와가 얕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도 약하지만은, 이걸 원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근육의 밸런스다라는 거죠. 관절을 잡고 관절을 연결시켜 주는 것도 결국 근육에 대한 문제니까, 결국 가동 범위에 대한 문제는 근육과 관련된 문제예요. 맞습니까? 가동 유연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 근육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근육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은 그러한 문제도 유연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하나만 한번 질문을 더 받아볼까요? 혹시 여기 다른 사람들 질문 있는 사람 한번. 보충제 요즘에 인터넷 그 쇼핑몰을 보면 보충제가 뭐 흡수율이 빠르다, 뭐 흡수율이 느리다, 뭐 이렇게 뭐 WPC, WP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고 얼만큼 그게 좀 과장되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고, WPC, WPI, WPH, 뒤로 갈수록 비싸죠. 그죠? WPC보다는 WPI가 비싸고, PI보다는 PH가 비싸고 하는데, 먼저 이 WPC, WPI, WPH라는 게 뭐냐면은, WP라는 것은 웨이 프로틴이라는 뜻이에요. 웨이 프로틴. C는 concentration이라는 뜻이고요. 이 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충제 통해 보면 다 웨이죠, 웨이. 그죠? 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유장, 우리말로 보면 유장 또는 유청이라는 말을 써요. 유청. 유청 단백이라는 말을 쓰죠. 이 유장, 유청이라는 게 뭐냐면은
치즈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얘기를 해요. 웨이란 것은 치즈 단백질을 얘기해요. 단백질 이름이에요. 웨이란 것은 단백질 이름. 그 다음에 우유를 가공하기 전, 발효하기 전에 우유에서 나온 단백질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카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단백질 이름이에요. 근데 이 카제인이 발효를 하면 뭐로 변해요? 웨이로 변하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발효라는 것이 분자 구조를 바꾸죠. 쌀을 발효하면 뭐가 돼요? 쌀을 발효하면은 그렇죠. 마클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을 발효하니까 분자 구조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발효시킨 게 치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제인의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뭐로 변해요? 웨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보충제의 대부분의 단백질은 바로 치즈에서 추출한 단백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WP라는 것은 바로 웨이 프로테인, 치즈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두 단백이나 이런 것은 논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또 뭐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대두 단백 뭐 이런 것을 많이 쓰죠. 근데 대두 단백이란 말이 보충제에 들어온 것이 지금 여러분 외국 단백질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단백질은 대두 단백을 써야 안 써요? 대두 단백 보충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나요? 본 적 있나요? 없죠. 근데 대두 단백 나오는 게 우리 국내 보충제 회사에서 대두 단백을 쓰죠. 그렇죠? 그게 그 옛날에부터 그때 국내 보충제 회사가 설립하면서 그때 대두 단백을 하면서 굉장히 뭐 고급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 헛소리들이고요. 이 단백질은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한테 단백질은 필수 영양 아미노산이 완전 단백질을 필요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유장은 동물성 단백질이죠. 대두는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이 대두 단백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저급의 단백질이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외국 보충제에서는 이 대두 단백을 안 써요. 굉장히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충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기만을 하는 거죠. 대두 단백 사용했다고 막 헛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저급이다. 왜? 필수 아미노산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게 프로테인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보충제를 먹는 것은 아미노산의 어떤 그 보충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면 비필수는 내 몸에서도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의 싸움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더 있느냐. 그 때문에 우리가 보충제를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두 단백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하면은 가치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은 여러분이 보충제를 만약에 산다면은 이 대두 단백 들은 것은 사지 말아라는 거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회복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거의 다가 우리가 먹는 게 웨이를 먹는 거죠. 웨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 먹는 게 웨이인데 그 다음에 이 WP라는 것은 바로 웨이 유장 단백, 즉 치즈 단백질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concentration이라는 것은 농축기라는 말을 쓰죠. 농축 유청 단백. 요거는 I는 isolation 또는 isolate라고 얘기하죠. 분리 유청이라는 말하고, 요거는 H는 뭐 이게 무슨 뭐 가수분해 됐다든가 뭐 그 다음 단계를 또 거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가공하면 이게 되고 이걸 또 가공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공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그만큼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이만한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만한 걸 만들면은 이걸로 우리가 만들면 우리 몸에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요거를 생각하면은 요걸 하면은 이 과정이 없으니까 요 과정만 거치면 바로 흡수되죠. 근데 요 과정은 딱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될 수 있죠. 근데 WPH 단계는 뭐겠어요? 아미노산이겠죠. W도 P잖아요. 프로테인이니까 아주 아미노산이 아니죠. 이것도 내 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분해 과정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우리 아미노산을 먹으면 이거는 뭐 분해가 없죠. 바로 흡수돼야 안 돼요. 차라리 먹으려면 뭘 먹으면 돼요? 아미노산을 먹는 게 낫죠. 가장 빠른다면은. 근데 이제 질문의 요지가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근육 회복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보충제 회사에서는 뭐 WPC, 이제 WPI, WPH 막 아미노산
뭐 BCA에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흡수율에 대한 문제죠. 이거보다는 이게 빨리 흡수가 되고 이 흡수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는 이 흡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흡수라는 문제와 회복이라는 문제는 같은 말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면 흡수 이꼴 회복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진 거죠. 마케팅의 함정에 빠진 거죠. 흡수의 문제와 회복의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자, 흡수란 것은 어디로 흡수를 해요? 체내 흡수를 얘기를 하죠. 맞나요?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에서 혈관으로 흡수하는 그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PC는 소화 과정이 좀 더 걸리고 이거는 덜 걸리고 이거는 덜 걸리니까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이거겠죠. 이거보다 더 빠른 건 이거겠죠. 모든 단백질이 결국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아미노산이 체내로 흡수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는 체내 소장 혈관으로 흡수되는 거의 속도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 흡수 속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영양소예요? 특히 어느 경우에 흡수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운동 후 글리코겐의 회복을 위한 탄수화물 섭취에 있어서는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운동 전에 포도당의 섭취는 흡수 속도가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그거는 느릴수록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흡수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경우는 우리 인체에서 운동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소 영양소에 대한 요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 영양소의 경우는 흡수 속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회복 속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흡수 속도는 의미가, 흡수는 결국 흡수를 해서 빨리 차를 타고 온 놈이나 나중에 1시간 전에 온 놈이나 1시간 후에 온 놈이나 결국 이어서 한참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어디를 목적지를 가는데 이놈은 1시간 전에 왔고 얘는 1시간 후, 2시간 후에 왔어, 얘는요. 결국 이어서 다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온 놈이 의미가 있어 없어? 요 가는 것이 회복의 문제라고 보세요. 이게 흡수의 문제고, 흡수를 아무리 빨리 와도 결국 회복은 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빨리 흡수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WPC나 WPI나 WPH나 이것은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 타블렛 정제된 형태도 많이 나오죠. 이빨만 쫙쫙 끼고 그랬죠. 짜증 나죠. 아미노산 먹으면 짜증 안 나요, 그거? 그 짜증 내면서 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탄수화물 중에서 혈당 지수가 높은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의 섭취는 흡수 속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왜? 에너지의 공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회복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수면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저장되었다가 기다렸다가 언제? 잠잘 때 얘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빨리 흡수되고 늦게 흡수되기가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닭가슴살은 WPC보다도 더 빡빡한 놈이죠. 그러면 닭가슴살을 이거 운동에 효과가 없겠죠. 그러면 다 이걸 아미노산을 먹어야겠죠. 여러분 잘 아는 로니 콜먼이 어떻게 해요? 이것만 먹어요? 주로 이걸 먹어요? 주로 이걸 기본으로 먹고 이런 것을 보조적으로 먹죠. 또 로니 콜먼이 운동할 당시도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주로 WPC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근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영양학적 지식, 그다음에 생리학적 지식만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은 WPC, WPI, WPH 이런 논의가 무엇을 섭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보충제 회사의 마케팅의 함정이다. 마케팅의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보충제라든가 영양학에다 운동에 대한 이 지식을 수집하는 곳은 주로 인터넷이나 이런 잡지, 책자들이죠. 보충제 회사에서 무료로 주는 책자. 그런 데서 주로 여러분이 정보를 얻죠. 그러니까 그 정보들은 여러분은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운동 끝나고 나서 단백질을 빨리 먹으라 그러죠. 운동 끝나고 단백질을 빨리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단백질 빨리 먹으면 빨리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일어나죠. 운동 빨리 끝나고 나서 뭘 먹어줘야 돼요? 에너지 고갈을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죠. 에너지 회복에 대한 문제가 선이지 근육 구성에 대한 회복이 선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실선 빨리 먹는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다 기다려야 돼요. 이게 회복으로 바로 안 갑니다. 회복하는 데가요, 이게요, 이것도 우리 몸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동시에 가서 회복하라는 거지. 야, 너 먼저 왔으니까 먼저 회복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뭐 이런 문제는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깔끔하게 좀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비싼 돈 주고 이런 걸 사 먹지 말고, 이 보충제는 서플리먼트는 말 그대로 서플리먼트입니다. 보충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근육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은 자연식품에서 얻은 단백질을, 천연 단백질을 먹으세요. 그게 WPC보다 더 농축이 돼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여러분 몸에 더 긍정적인 좋은 재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도 지금 오늘은 질문을 4가지를 받았습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다음에도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고요. 또 여기 제가 이 답을 함에 있어서도 또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또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양한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황에 따른 이게 답이 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상황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이거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은 상황에 대해서 답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듣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교재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또 교재에서 배운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제가 좋은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